안녕하세요, 인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우는 끔찍한 일. 그것은 굳이 겪어보지 않더라도 상상만으로도 피가 끓어오르는 괴로움과 슬픔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해결책은 그보다 더 멋진 상대를 만나 보란듯이 행복해지거나 고통을 이겨내고 지워내는 것뿐이죠. 허나 딱 한 가지의 해결책이 더 남아있기는 합니다. 지독하고 잔인한 복수.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고전 공포 걸작선 아서 코난 도일의 공포 단편 소설입니다. 일상의 표면 바로 밑에 숨어있는 오싹한 공포. 이런 공포를 이야기하는 걸작들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고 하며 대단한 거장들의 작품이기에 그 작품성 또한 만만치 않으니 인기, 그리고 고전 공포 걸작선과 함께 여러분을 품위 있는 공포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세녹스 사건 시작합니다. 세녹스 부인은 런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그리고 더글러스 스톤은 런던에서 가장 잘생긴 남자들 중 하나였다. 스톤에게 그녀는 유일한 여성이었지만 세녹스 부인에게 스톤은 그저 많은 남자들 중 한 명에 불과했다. 그녀는 늘 신선한 상대를 선호하였으며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대부분의 남자들에게 기회를 주었다. 스톤과 그녀의 관계가 불이 붙는 데는 단 한 차례의 만남으로 충분했다. 주고받은 의미심장한 눈길과 단 한마디의 속삭임에 그 불길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더글러스 스톤은 영국에서 제일 잘나가는 외과 의사들 중 하나였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가 다른 직업을 택했을지라도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을 거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을 계획했고 그것을 훌륭히 해냈다. 그는 비범한 능력을 타고난 인물이었다. 의사로서 그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수술실에서 간호사들이 하얗게 질려있는 상황에서도 그의 메스는 거침없이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었고 그 와중에 환자는 살아났다. 반면 세녹스 부인의 본 남편인 세녹스 경은 조용하고 차분한 성품의 소유자였다. 그는 밖에 나가기보다 집안에서 소일하며 정원을 가꾸는 것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도 한때 연극에 빠져 극장을 운영하기도 했었다. 그곳에서 그는 지금의 세녹스 부인을 만났다. 그는 그녀에게 첫눈에 반해 청혼했다. 그 청혼에는 그의 영지의 3분의 1과 귀족 자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결혼 후 그는 갑자기 연극을 그만두었다. 재능을 썩히지 말라는 주변의 권고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는 무대에서보다 화단에서 난초와 국화를 가꾸며 더 행복해했다. 세녹스 부인과 스톤은 그들의 불륜을 숨기려고 애쓰지 않았다. 스톤은 매일 저녁 대놓고 세녹스 부인의 집을 방문했고 사람들은 거의 매일 스톤의 마차에 타고 있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들의 춤은 널리 알려졌다. 마침내 스톤은 학회에서도 제명되었고 친구들은 의사로서 품위를 지키라고 충고하였지만 그의 뻔뻔한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그는 세녹스 부인에게 줄 팔찌를 사기 위해 무려 40긴이나 썼다. 바람피우는 부인의 행실을 모른 채 하는 세녹스 경에 대해서 사교계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정말 몰라서 그런다는 둥, 바보라서 그런다는 둥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대체로 의견들은 그를 깔보고 조롱하는 것이었다. 오직 한 사람, 세녹스 경이 대학생 때 말을 길들이는 모습을 본 어떤 사람만이 그를 변호했다. 그런데 갑자기 사교계의 세녹스 부인이 세상을 등지고 영원히 수도원에 들어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교계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다. 뒤이어 그 냉혹하고 똑똑하던 더글러스 스톤이 그의 침실에서 바지 한쪽 가랑이에 양다리를 쑤셔넣고 맥치같이 해벌레 웃고 있는 모습이 하인에게 발견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에는 사교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난 후에 생긴 것이었다. 그 사건은 몹시 춥고 음산한 겨울밤에 일어났다. 거센 바람이 굴뚝 속에서 괴상한 소리를 만들며 창문을 후려치고 있었다. 돌풍이 불 때마다 창문에는 빗방울이 후두둑 흩어졌다. 이제 막 저녁 식사를 마친 더글러스 스톤은 서재의 난로가에서 고급스러운 탁자에 팔꿈치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탁자에는 포도주 잔이 놓여 있었다. 그는 잔을 입술에 가져가려다 말고 감식가의 예리한 눈초리로 잔에 담긴 진홍빛 액체를 바라보았다. 난로불이 일렁일 때마다 매끄럽고 윤곽이 뚜렷한 그의 얼굴이 드러났다. 부릅뜬 잿빛 눈동자, 단호한 입술, 굵고 반듯한 턱선은 특유의 강인함과 잔인성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고급스러운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이따금씩 미소를 머금었다. 실로 그는 유쾌해질 권리가 있었다. 그날 그는 6명의 동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건의 선례밖에 없는 난해한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냈기 때문이다.
런던에서 그처럼 대담한 수술을 감행할 용기와 실력을 가진 의사는 그밖에 없었다. 그날 저녁 그는 세녹스 부인과 데이트 약속이 있었고 시간은 어느새 8시 30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가 마차를 준비시키려고 벨을 누르려는 찰나 은중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홀을 스치는 발소리에 이어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어떤 분이 진찰실에서 선생님을 뵙고자 합니다. 집사가 말했다. 환자 본인인가? 아닙니다. 왕진을 원하십니다. 너무 늦었잖아. 스톤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여기 그분이 주신 명함입니다. 집사는 금 쟁반에 놓인 명함을 내밀었다. 그 금쟁반은 국무총리 부인이 스톤에게 선물한 것이었다. 서머나의 하밀 알리. 터키 사람인가 보군. 그렇습니다, 선생님. 외국인인 것 같습니다. 몰골이 좀 흉합니다. 난 선약이 있어. 다른 곳에 가봐야 한다니까. 그래도 한번 만나는 보지 뭐. 이리로 그 사람을 데려오게, 핌. 잠시 후 집사가 문을 열고 작고 초라한 노인을 들여보냈다. 노인은 등이 구부정했고 지독한 근시 때문인지 고개를 쭉 빼고 계속 눈을 껌뻑거렸다. 까무잡잡한 얼굴은 그보다 짙은 색의 시꺼먼 머리카락과 턱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한 손에는 붉은 줄무늬 터번을, 다른 손에는 조그마한 가죽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집사가 나가자마자 스톤은 말했다. 영어는 할 수 있으시죠? 물론입니다, 선생님. 저는 아랍 출신이지만 천천히만 말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왕진을 원하신다고요? 네, 선생님. 꼭 좀 진찰해 주십시오. 오늘은 선약이 있어서 곤란합니다. 그러자 터키인은 갑자기 가죽 주머니를 열더니 황금 덩어리들을 꺼내어 탁자에 쏟아놓았다. 집에 100파운드가 더 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릴 겁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밖에 마차도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스톤은 시계를 보았다. 1시간 정도면 부인을 방문하기에 그다지 늦은 시간은 아닐 것이다. 더 늦은 시간에 간 적도 있었다. 게다가 진료비가 엄청났다. 스톤은 최근에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굴러들어온 돈을 차버릴 수가 없었다. 환자는 어떤 상태인가요? 정말 안쓰러운 상태입니다. 참으로 애처로워요. 혹시 알모하드의 단검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주 오래되고 기묘한 모양을 한 동양의 단검이 있죠. 손잡이 끝에 톱니바퀴가 달렸습니다. 저는 골동품 상인입니다. 그 때문에 영국에 왔죠. 저는 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검입니다. 전 선약이 있습니다. 스톤은 약간 짜증을 내며 말했다. 필요한 말씀만 하세요. 단검 이야기가 왜 필요한지 말씀드리죠. 저의 아내가 오늘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 방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알모하드 단검으로 아랫뉴스를 배웠습니다. 아, 알겠어요. 스톤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상처를 치료해달라는 거군요. 아닙니다. 그보다 아주 더 곤란한 상황입니다. 뭐가 곤란하다는 거죠? 단검에는 독이 묻어 있었습니다. 맹독이죠.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독의 정체와 해독제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마저도 저에게 이 장사를 물려주신 저의 아버님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우린 독을 바른 무기들을 자주 다루거든요. 독의 증상은요? 깊이 잠들었다가 30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치료법이 없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저에게 저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려는 겁니까? 약으로는 안 배워도 칼로는 가능할지 모릅니다. 어떻게요? 그 독은 서서히 퍼집니다. 상처 부위에 2-5시간 동안 그대로 남아있지요. 그렇다면 상처를 소독하면 되겠군요. 뱀에게 물린 경우와는 다릅니다. 이 독은 뱀의 독보다 훨씬 교활하고 치명적이죠. 상처를 잘라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독이 손가락에 묻으면 손가락을 잘라내야 한다고 저희 아버님이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상처 부위가 어딘지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환자가 제 아내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참혹한 경우도 많이 접해본 더글러스 스톤은 이 늙은 터키인의 탄식이 단지 구질구질한 하소연으로 들릴 뿐이었다. 뭐 해결책은 간단하군요.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목숨보다 입술을 잃는 게 낫겠죠. 그렇습니다. 숙명이지요. 받아들일 수밖에요. 마차가 기다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가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더글러스 스톤은 서랍에서 외과 수술용 메스 상자를 꺼내어 붕대 그리고 마취제와 함께 그의 가방에 넣었다. 세녹스 부인을 만나려면 빨리 서둘러야만 했다. 준비됐으니 갑시다. 그는 외투를 입으며 말했다. 날씨가 추우니 나가기 전에 포도주라도 한잔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노인은 손을 내저으며 뒤로 물러섰다. 제가 이슬람 교도라는 것을 잊으셨군요. 전 마호멧의 독실한 추종자입니다. 노인은 말했다. 그런데 선생님이 방금 가방에 넣으신 푸른색 유리병에 들은 액체는 무엇인가요? 클로로포름, 마취제입니다. 그건 역시 저희에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독주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린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마취도 하지 않고 당신 아내를 수술하란 말인가요? 그 가엾은 여자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첫 번째 증상이 와서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요. 게다가 제가 아편까지 먹였습니다. 빨리 가시죠.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어두운 바깥으로 나가려고 문을 열자 빗줄기가 그들의 얼굴을 때렸다. 홀기둥에 달려있는 램프가 바람에 요동치더니 훅 하고 꺼졌다. 두 명의 사내는 마차가 대기하고 있는 곳쯤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노란 불빛을 향해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갔다. 잠시 후 그들은 덜컥거리는 마차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뭔가요? 스톤이 물었다. 아니, 아닙니다. 슈스턴 거리에서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스톤은 시계를 보았다. 9시 15분이었다. 그는 가는데 걸릴 시간과 지극히 사소한 수술에 걸릴 잠깐 동안의 시간을 더해보았다. 적어도 10시까지는 세녹스 부인의 집에 당도해야 했다. 이따금씩 늦게까지 열려있는 상점들의 밝은 불빛들도 보였다. 가죽으로 된 마차 지붕은 빗방울에 후두둑 소리를 냈고 웅덩이를 지날 때마다 바퀴가 물을 가르는 소리가 났다. 맞은편에 앉아있는 터키인의 흰색 터번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이 났다. 스톤은 시간을 아끼려 가방에 손을 넣어 메스와 붕대, 핀셋 등을 미리 정돈해 놓았다. 조바심이 나서 마차 바닥에 계속 발을 굴렀다. 이윽고 마차가 속도를 줄이더니 멈춰섰다. 스톤은 곧바로 뛰어내렸고 터키 노인도 그 뒤를 따랐다. 기다리게. 노인은 마차꾼에게 말했다. 지저분한 골목에 있는 볼품없는 집이었다. 런던의 지리에 밝은 스톤은 재빨리 집주위의 어둠 속을 훑어보았다. 상점도 행인도 없었다. 현관문은 칠이 벗겨져 얼룩져 있었고 창문을 통해 새어나온 불빛에 그 위에 쌓인 먼지가 보였다. 2층 침실 창문 한 곳에서 누런 불빛이 희미하게 비쳤다. 터키 노인은 문을 세게 두드렸다. 스톤은 위층을 힐끗 쳐다보는 그의 검은 얼굴이 긴장으로 일그러져 있는 것을 보았다. 빗장이 풀리고 촛불을 든 노파가 나타났다. 노파는 비바람에 꺼지려는 촛불을 옹이진 손으로 감싸고 있었다. 아무 일 없지? 나가실 때 그대로예요. 노파가 대답했다. 무슨 말 안 하던가? 네, 깊게 잠들어 계세요. 상인은 문을 닫았다. 스톤은 주위를 힐끗거리며 비좁은 통로를 따라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쩐지 으스스했다. 켜켜이 쌓인 먼지와 여기저기 걸쳐있는 거미줄이 보였다. 노파를 따라 구불구불한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적막한 집안에 그들의 발소리가 기괴하게 울려 퍼졌다. 노파를 따라 침실에 들어서자 터키 노인도 곧바로 들어왔다. 바닥은 어지러웠고 구석에는 터키식 장식장과 갑옷, 이상하게 생긴 파이프, 기괴한 모양의 무기들이 쌓여 있었다. 하나뿐인 램프가 선반위에서 타고 있었다. 스톤은 그것을 집어들고 어지러운 바닥을 헤치며 한쪽 구석에 있는 침대로 다가갔다. 침대 위에는 터키 옷을 입은 여자가 누워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중 베일로 가려져 있었다. 다만 얼굴의 아랫부분이 드러나 있었고 아랫 입술을 따라 길게 칼에 베인 상처가 나 있었다. 베일을 양해해주세요. 저희 풍습을 고려해주시길. 그러나 스톤에게는 베일 따위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수술 대상일 뿐이었다. 그는 몸을 굽히고 주의 깊게 상처 부위를 살펴보았다. 아직 염증은 없군요. 상처 부위의 증세가 나타날 때까지 수술을 미뤄야겠습니다. 스톤은 말했다. 그 말을 듣자 터키인은 손을 비틀면서 몹시 당황해하며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모르시는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독은 치명적입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칼을 대야만 아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전 기다릴 겁니다. 스톤은 말했다. 그럼 할 수 없군요. 터키인은 몹시 화를 내며 외쳤다. 한시가 급한데 이렇게 앉아서 아내가 죽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전 그러시다면 다른 의사를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스톤은 멈칫했다. 이미 받은 금덩어리를 돌려주기가 정말 싫었다. 수술을 포기한다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 터키인의 말대로 여자가 죽는다면 검시관 앞에서 그는 입장이 곤란해질 것이다. 전에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는 터키인에게 말했다. 그럼요. 내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터키인은 힘주어 대답했다. 수술하고 나면 보기 흉해질 텐데요. 스톤은 다시 확인삼아 물었다. 물론 키스하기엔 좀 그렇겠죠. 스톤은 터키인을 힐끗 쳐다보았다. 노인의 말에는 뭔가 잔인함이 배어 있었다. 터키식 농담이리라 생각했다. 이것저것 생각할 시간이 없었다. 스톤은 상자에서 메스를 꺼냈다. 손끝으로 칼날 끝을 만져보았다. 수술하는데 이상 없을 만큼 예리했다. 그는 침대 가까이 램프를 가져갔다. 베일의 눈 부위에 난 구멍을 통해서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보였다. 동공이 확대되어 눈동자의 중앙이 텅 비어 있었다. 앞편을 너무 많이 썼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스톤은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검은 눈동자를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안개에 잠긴 듯 눈빛은 몽롱했지만 보일 듯 말 듯한 광채가 잠깐 스쳐 지나갔다. 순간 여자의 입술이 떨렸다. 완전히 의식을 잃진 않았군요. 스톤은 말했다. 지체하면 감각이 돌아올 겁니다. 노인은 다그쳤다.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수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스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핀셋으로 아랫입술을 집어 올렸다. 그리고 두 번의 칼질을 통해 신속하게 V자 모양으로 상처 부위를 잘라냈다. 순간 여자가 숨 넘어가듯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벌떡 상체를 일으켰다. 그때 여자의 얼굴에서 베일이 벗겨졌다. 아는 얼굴이었다. 튀어나온 윗입술과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에도 불구하고 스톤은 그 얼굴을 알아보았다. 스녹스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잘린 입술에 손을 대고 비명을 질러댔다. 스톤은 핀셋과 메스를 든 채 침대맡에 주저앉았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고 윗점에서 천이 찢겨져 나가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질려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때 꿈결처럼 아니면 연극의 한 장면처럼 터키 노인의 얼굴에서 머리칼과 수염이 벗겨져 탁자에 올려졌다. 터키 노인이 있던 곳에 세녹스경이 벽에 비스듬히 기댄 채 옆구리에 손을 얹고 소리 없이 웃고 있었다. 그녀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어. 이번 수술 말이오. 의학적으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 말이오. 그게 무슨 뜻인지 당신도 알 거요. 세녹스경은 말했다. 메스가 더글러스 스톤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다른 손에는 핀셋과 그것에 집힌 살점이 여전히 쥐어져 있었다. 비명소리는 이미 잦아들고 있었다. 나는 본보기를 만들려고 오랫동안 생각해왔어. 세녹스경은 준엄하게 말했다. 아내에게 보낸 당신의 편지가 내게 잘못 전달되었어. 지금도 주머니에 가지고 있지만 말이오.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 조금은 가슴이 아팠어. 그녀의 상처는 내가 반지로 살짝 긁은 거요. 세녹스경은 스톤을 날카롭게 노려보며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 권총을 쥐었다. 어쨌든 당신은 내 아내와의 약속을 지킨 셈이군. 그때 스톤이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웃음소리는 컸고 멈춰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세녹스경이 웃지 않았다. 그는 뭔가 무서운 것을 본 듯 경직된 채 얼어붙은 모습이었다. 이윽고 그는 조심조심 발끝으로 걸어 방을 나갔다. 노파가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를 보살펴주게. 세녹스경은 말했다. 그는 집 밖으로 나갔다. 마차꾼이 모자에 손을 올려 그에게 인사했다. 존, 의사 선생님을 집까지 모셔다 드리게. 2층에 가서 데려와야 할 거야. 잘 알겠습니다, 주인어른. 그리고 자네가 집을 좀 지켜주게. 어디 가시라고요? 앞으로 몇 달간은 베니스에 있는 로마 호텔에 묵을 걸세. 집으로 오는 편지를 잘 확인하게. 요즘 접할 수 있는 공포물들의 소재에 비하면 당연하게도 덜 자극적인 흔한 소재로 볼 수 있겠지만 버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진행과 흡수력 강한 매력적인 문체가 이야기의 끝까지 빨려들어 내내 집중할 수 있었던 아서 코난 도일의 세녹스 사건. 공포 점수를 빼놓을 순 없죠. 오늘의 공포 점수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